제 이름은 요조입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그림책에서 지하철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하에서 차를 타는 게 더 재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육교를 처음 봤을 때도 복잡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진 놀이터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 모든 게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인간의 알뜰함에 서글퍼졌습니다. 또 저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굶어도 공복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밥을 먹는 시간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고 어린 시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굶으면 죽는다,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자꾸만 넌 복받은 아이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겁니까? 저에겐 그들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건 따져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그들이 겪는 금전적인 괴로움, 식사만 할 수 있다면 해결되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 제가 지닌 불행을 다 합친 것보다 처참한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 않았으며 삶을 위한 투쟁을 계속합니다. 저들은 괴롭지 않은 게 아닐까? 밤에는 푹 잠을 잘까? 밥을 먹을 땐 무슨 생각을 하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이란 것을 모르겠고 저의 행복에 대한 개념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개념이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들과 제가 다른 것 같다는 불안 때문에 매일 밤마다 혼자 괴로워하고 발광한 적이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가족조차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는 두렵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유머였습니다. 저에게 유머는 인간에게 하는 마지막 구애입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인간을 단념할 수 없었나 봅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필사적으로 상대방을 웃길 수 있는 기회만 노렸습니다. 하녀에게 피아노를 치게 하고 그 곡에 맞춰 바보 같은 춤을 추며 사람을 웃겼고 매달 신간 잡지를 10권 넘게 읽고 있었기에 재밌는 이야기로도 웃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웃게만 만들면 된다는 그 생각에 저는 언제부터인가 단 한마디도 본심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부모님께 꾸중 들을 땐 그 잔소리가 인간의 진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진리를 따를 능력이 없으니 인간의 자격 중 하나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욕을 할 때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화를 내는 얼굴은 무서운 동물처럼 보여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 또한 인간의 자격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화를 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매일 인간에 대한 공포에 떨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 채 가슴 밑바닥에 우울과 초조, 불안한 감정을 숨기고 겉은 언제나 웃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 중학생 때쯤엔 제 연기는 노련해졌고 유머도 능숙해져서 교실에서 반 아이들을 쉽게 웃길 수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엔 멀리 뛰기를 할 것처럼 앞으로 뛰어가다가 일부러 모래밭에서 넘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젠 제 연기가 노련해졌다 생각하며 안심하려던 참에 다케이치가 불쑥 나타나서는 일부러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된 나날의 불안과 공포. 무슨 짓을 하든 다케이치가 낱낱이 간파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 녀석이 진실을 퍼뜨리고 다니면
제 가슴속 우울함을 모두가 괴물처럼 볼 것 같은 생각에 식은땀이 솟고 괴로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다케이치의 입막음을 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다케이치의 죽음을 빌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케이치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다운 미소를 띠며 어깨동무를 했고 여러 번 제 집에 놀러오라고 말한 끝에 다케이치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케이치는 제가 그에게 베푼 상냥함이 위선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저의 다정함에 많은 여자들이 반할 거라는 예언을 던져줬습니다. 여자. 저에게 여자는 남자보다 몇 배나 난해한 존재입니다. 매정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사과를 하고 이유 없이 슬퍼하는 존재. 남자는 유머를 적당히 바라지만 여자는 적당히를 모르고 계속 요구하는 존재. 저는 이러한 여자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다케이치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케이치는 저에게 도깨비 그림을 선물로 줬습니다. 지금 와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도깨비 그림을 본 순간부터 제 미래가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도깨비 그림에선 인간이 보였습니다. 제가 인간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과 공포. 그 감정이 도깨비를 인간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저도 저만의 도깨비를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도화지 위에서만큼은 연기하지 않고 인간을 볼 때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겠다는 원초적인 비법으로 그림이 완성됐고 다케이치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유머 밑바닥에 있는 우울함을 간파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제 그림 또한 유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다행히도 다케이치는 제 모든 그림을 칭찬해줬고 위대한 화가가 될 거라는 또 다른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여자를 홀릴 거야란 예언과 위대한 화가가 될 거란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을 제 가슴에 새겨주었고 저는 도쿄로 상경했습니다.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선 일반 고등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은 제 유머보다 성적인 대화를 더 좋아했고 저는 그 불결함과 추악함에 질린 것인지 가끔씩 학교에 가지 않고 화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호리키라는 미술학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호리키와 저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방황하며 살고 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매일 담배와 술을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호리키가 제게 먼저 다가왔고 우린 친해졌습니다. 호리키와 있을 때면 제가 유머를 부리기도 전에 그가 먼저 저를 웃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리키는 그런 행동의 비참함을 몰랐고 행동이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라 항상 그를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호리키를 좋은 도쿄 안내자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전철 탈 땐 승무원이 무서웠고 식당에선 웨이터가 무서웠지만 호리키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 대신 사람들을 상대해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호리키와 다니다 보니 술과 담배, 매춘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만들어줬습니다. 매춘부에게선 저와 같은 쓸쓸함이 있었고 인간도 여성도 아닌 인형처럼 느껴져서 그 품 안에선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공포를 피해 밤마다 매춘부에게서 안식을 느끼는 동안 어느새인가 저에게도 그들의 냄새가 배었나 봅니다. 매춘부로 여자 경험을 쌓으며 여자 다루는 솜씨가 늘었던 건지 카페 종업원에게 편지를 받았고 이웃집 딸이 저를 찾기도 하며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더러운 향기를 맡고 여자들이 접근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호리키한테 지적받았습니다.
항상 속으로 호리키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놈한테 지적받았단 사실에 굴욕 비슷한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춘부들과 지내는 일에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또 그때쯤에 저는 공산주의 비밀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호리키가 유행을 쫓는 허영심에 먼저 가입했고 저를 그곳에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동지라 불리는 이들에게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뻔한 얘기인 것 같고 재미도 없었지만 떳떳하지 못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 다정한 마음이 들었고 불법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호리키와 어울리며 매일 낮에는 비밀 모임 활동을 하고 밤에는 술만 마시다 보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호리키가 알려준 전당포에 물건을 팔았고 그 다음엔 가족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 돈도 금방 다 써버렸습니다. 학업과 그림을 거의 포기하며 살았고 돈에 시달리며 살던 중 집에서 저에게 준엄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제 실태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가족이 느꼈을 실망감에 대한 불안보다 돈이 없어서 술을 못 마신다는 사실과 학교에 다녀야 하느라 이젠 장난으론 비밀 모임 활동을 못하도록 바빠진 게 더 큰 불안과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모임은 핑계나 변명도 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술을 마시고 푹 자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벤만 들고 긴자에 아무 술집에나 들어갔고 금액에 맞게 아무거나 달라고 했습니다. 제 침울한 면모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스네코라는 종업원은 술과 음식을 내어줬고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우울하고 쓸쓸한 면모를 숨기지 않고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옆에서 스네코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네코는 사기꾼과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녀에게서도 지독하게 쓸쓸한 분위기가 풍겼고 그것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그녀의 집에 함께 누워 있었고 스네코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이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인가 봅니다. 스네코와 함께 죽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다 되어갈 때쯤 스네코가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삶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고 저 또한 삶의 문제들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싶었기에 같이 죽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마쿠라의 바다로 향했고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네코만 죽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해변에 있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와 있었고 뒤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선 가족이 분노하고 있으니 의절당할지도 모른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사실보다 죽은 스네코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궁상맞은 유부녀를 좋아했었나 봅니다.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인가 봅니다. 퇴원을 했고 저는 친척집 작은 방에서 살게 됐으며 고향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피지 못하고 자살할 기력조차 없이 지냈습니다. 마음대로 놀러 다니던 시절이 그리워졌고 호리키조차 그리워지고 정말이지 자유가 그리워져서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백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친척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나가달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무작정 호리키 집으로 찾아갔고 제 소식을 알고 있던 호리키는 저를 차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호리키는 저와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손해봤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호리키에게 여자 방문객 시즈코가 찾아왔고 그녀가 절 안타깝게 봤던 것인지 기회를 줬습니다. 시즈코 본인의 집에서 딸과 함께 살게 해줬고 만화가로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녀가 저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건지 몰랐습니다. 언젠가 시즈코는 저에게 항상 겁먹어 있는 제 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유머 있는 행동을 보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모성애를 느낄 거라고, 가끔 혼자 침울해 있는 모습이 더 여자의 마음을 흔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은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춘부 같은 더러운 특성이란 생각이 들어서 침울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즈코가 애써준 덕에 만화가 제법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담배를 피고 술을 사 마셨지만 제 불안과 우울함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시즈코의 모녀를 봤을 때 나같이 불길한 놈이 모녀와 함께 지낸다는 건 그들의 행복을 망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골로 있던 교바시의 스탠드바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담에게 헤어졌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곳에서 마담의 종부로 살게 됐습니다. 바에서 심부름도 하고 만화도 그리고 마담의 정부 역할도 하며 의미 없는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지낼 때 저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하는 처녀가 생겼습니다. 바 건너편 담배가게의 고등학생 요시코였습니다. 제가 담배를 사러 갈 때마다 웃으면서 술을 끊으라고 충고해 준 것입니다. 요시코에게선 처녀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숭고함이 느껴졌습니다. 처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시인들의 감상적인 표현인 줄로만 알았는데 요시코를 통해 세상에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요시코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시코에게 술을 끊으면 결혼해 줄 수 있냐는 말을 농담으로 던졌습니다. 요시코는 알겠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전 요시코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스미다강 인근의 작은 방을 얻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술도 끊고 둘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며 지냈습니다. 어쩌면 저도 점점 인간다운 것이 되어 살 수 있겠다는 희망찬 생각이 가슴속에 작게 피어나려던 참에 호리키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경멸하지만 가까이 지내면서 각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친구라 불리는 것이라면 저와 호리키의 관계도 틀림없이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날 이후로 예정을 되살려 다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어지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호리키와 우리 집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로 혀가 꼬일 정도로 취해선 같이 안주를 더 가지러 내려갔을 때 계단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 창문으로 방 안이 보였고 그곳에서 요시코가 남자에게 겁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호리키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엄청난 공포가 몰려와서 거친 숨을 내쉬며 요시코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옥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을 한없이 의심하게 됐습니다. 또 삶에 대한 행복과 기쁨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됐습니다. 요시코는 그저 사람을 잘 믿었던 것뿐입니다. 상대방 남잔 종종 저에게 만화를 구매하러 오는 상인이었는데 요시코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던 것뿐입니다. 신에게 묻겠습니다. 신뢰는 죄입니까? 저는 요시코가 더럽혀졌단 사실보다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단 사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 후 제가 아무리 웃기려 해도 요시코는 벌벌 떨기만 하고 제 눈치만 봤습니다.
무고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입니까? 저는 더 이상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그저 알코올에 손을 뻗을 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마셔댔고 제 눈을 못 마주치는 요시코를 보면 상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호리키와도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추궁할 용기는 없어서 술이나 잔뜩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고선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취해서 토를 할 때 처음으로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것이 처음 각혈할 때였습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서 약방에 갔습니다. 그곳에 부인에게 각혈뿐만 아닌 제 몸 상태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부인은 술을 그만 마셔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중독되어 마시지 못하곤 못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비밀스럽게 모르핀 주사를 처방해줬습니다. 전 알코올이란 사탄에게서 도망칠 수 있겠다는 기쁨에 주저없이 모르핀을 주사했습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불안감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행복해졌습니다. 몸이 쇠약하다는 사실도 잊고 힘이 넘쳐났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하자는 결심은 금세 2개가 됐고 4개가 되었을 때 저는 모르핀 없으면 못 살게 돼버렸습니다. 모르핀 또한 알코올 이상으로 사악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미 완전한 중독자가 된 후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뭘 해도 일이 잘못 흘러갔고 점점 더 불행해지기만 할 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아버지께 구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핀 10개를 한 번에 주사하고 다시 강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날 오후 갑자기 친척과 호리키가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제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지도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따랐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지만 도착하고 보니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치광이가 됐고 제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죠. 퇴원을 해도 전 여전히 광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